안녕하세요.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입니다.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작품은요. 작품은 본 적 있는데 누가 그렸는지는 모르겠다고요? 두 작품 모두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작품들입니다. 그의 작품들 중에는 유명한 걸작들이 아주 많은데 그에 비해 인지도는 낮은 편이죠. 이번 시간에는 신고전주의 미술계의 거장 자크 루이 다비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1748년 태어난 자크 루이 다비드는 그림에 재능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로코코 미술의 대부 프랑스와 부세에게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뒤이어 고전 양식의 작품을 그리던 조제프 마리 비eng에게서 고전 스타일을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그 후 왕립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카데미에서는 해마다 공모전을 열었고 여기서 로마상이라는 1등상 수상자에게는 로마로 유학갈 수 있는 기회와 자금이 주어졌습니다. 다비드도 당연히 도전했지요.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당시 잘 나가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왕립미술 아카데미를 나와야 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로마상을 받고 이탈리아로 유학을 다녀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비드는 이 같은 도전이 계속 좌절되자 단식과 같은 자살 시도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침내 몇 차례 도전 끝에 1774년 안티오쿠스의 병 안티오쿠스와 스트라토니케로 드디어 로마상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스승 비엔과 함께 이탈리아로 가게 되지요. 이탈리아에서 다비드는 그의 일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작품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득 있었던 고전주의 작품들은 다비드가 신고전주의 미술을 탄생시키는 데 발판을 제공했어요. 특히 카라바초와 안니발레 카라치, 니콜라 푸생의 작품들은 그를 완전히 매료시켜버렸답니다. 고대 로마 미술에 흠뻑 빠진 다비드는 프랑스로 돌아와서 로코코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고 고전 미술을 더욱 발전시킬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1779년 폼페이를 다녀온 뒤에는 본격적인 고전주의 스타일의 작품들을 그립니다. 자비를 구하는 벨리사리우스를 시작으로 이때부터 그의 인생 황금기를 맞이하지요. 왕립 아카데미 회원으로도 추대되었고 헥토르를 추모하는 안드로마케로 그는 새롭게 떠오르는 미술계의 샛별이 됩니다. 또 한 번 로마 여행을 하고 온 그는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작품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를 1785년 살롱전에 출품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파리 시민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기 위해 살롱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단숨에 파리 미술계의 유명인사가 되었고 뒤이어 내놓은 소크라테스의 죽음 역시 초대박을 칩니다. 한순간에 미술계의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지요. 부와 명성을 얻게 된 다비드지만 그의 야망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가지요. 이 시기의 작품들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정치적 야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견에서는 그를 철새 정치인,
기회주의자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정치적 격동기였던 이 시기에 다비드는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을 오가며 정치, 작품 활동을 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바스티유 감옥에 함락된 후 다비드는 자코뱅파에 가담합니다. 그는 혁명정부의 이념을 알리는 그림들을 그렸지요. 일종의 홍보대사였습니다. 자코뱅파는 그에게 테니스 코트 서약과 트리덴 부인의 초상을 주문하였으며 다비드도 루이 16세의 폐위를 주장하는 청원서에 서명하고 그의 죽음에 찬송표를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전에 그린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도 그림을 통해 파리 시민들을 혁명에 동참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가장 논란거리를 야기한 마라의 죽음. 이 작품은 야심차게 혁명을 일으켰지만 점차 공포 정치로 변질된 혁명정부 지도자 중 하나였던 장폴 마라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한 피부병을 앓았던 마라는 집무실에 욕조를 두고 피부 치료를 위해 욕조에 들어간 채 업무를 보곤 했습니다. 1793년 사망 당시에도 욕조에 앉아 업무를 보던 마라는 자코뱅 당원으로 위장한 채 찾아온 지롱드 당원 샤를로트 코르데에게 암살되었습니다. 자코뱅 당 지도부는 다비드에게 마라의 장례식에서 쓰일 작품을 주문했고 다비드는 예술을 연상케 하는 자세와 분위기를 연출하여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마라는 피에타와 같이 순교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온화하고 평화로운 얼굴은 예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마라의 죽음을 영웅적인 죽음으로 미화시킨 것이었지요. 치료 중인 상황에서도 시민의 청원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마치 비석처럼 보이는 나무 욕조에는 마라에게 다비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숭고한 죽음을 맞이한 마라에게 다비드가 조의를 보낸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코뱅파 당통 로베스피에르가 실각하자 그들과 함께했던 다비드도 한동안은 수감되어야 했습니다. 마라의 죽음 역시 대중 앞에 감춰져야 했지요. 다비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작품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유명작 중 하나인 사비니 여인의 중재도 이 시기에 그려졌지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권력을 잡자 다비드는 나폴레옹 정부의 궁정하가로 들어갑니다. 변절한 것이지요. 이 때문에 다비드는 철새 정치인, 기회주의자란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거듭해서 나폴레옹을 찬양하는 그림들을 그렸지요. 나폴레옹의 대관식과 알프스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 등이 바로 이 시기에 그려졌습니다. 나폴레옹은 대관식에서 교황의 손에서 왕관을 빼앗아 직접 머리에 썼습니다. 교황의 건의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지요. 이와 같은 상황은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의 대관식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에서 왕관을 빼앗긴 교황은 조세핀 황후에게 간을 씌워주는 황제의 뒤에서 그를 위해 은총을 내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황제를 더욱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정부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어요.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다비드는 프랑스를 떠나야 했습니다. 로마로 가고 싶어 했지만 실제 대관식에서도 다비드의 작품에서도 수모를 당했던 교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브리셀로 망명을 가지요. 다시는 프랑스에 돌아오지 못한 채 브리셀에서 다비드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비드는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작품들 대부분은 프랑스에 있습니다.
마라의 죽음은 제외하고요. 신고전주의라는 새로운 미술을 창조하여 미술계의 정점에 서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을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여 불명예를 안아야 했던 프랑스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었습니다.